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 유쾌한 상담 평소처럼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볼 이야기들 어떤 상담 내용들 접수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실선에서의 자로 변경, 과실 비율은 선분양 후 시공, 아파트의 실상, 시어머니의 지나친 며느리 건강관리, 보이스피싱의 제 계좌가 이용됐대요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현실 속 실제 사건, 사고를 다룬 영화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리얼로 영화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기도 하고 이런 게 정말 실제 사건으로 있었다니 하면서 늘 가슴 아픈 그런 마음도 드는 코너인데요. 변호사님 일단 오늘 준비하신 작품부터 알려주시죠. 예,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준비해 오셨군요. 사기꾼. 요즘 사실 사기 사건으로 온 국가가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사기 사건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이거 사기당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조이팔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 사기 역사상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최소 5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폰지 사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영화 속에 어떻게 이 사건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 우선 영화에 대한 소개부터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기꾼의 기본 3박자가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 그리고 사람을 현혹하는 재능, 거기에 뒷받침된 정관계를 넘나든 인맥을 가진 인물이 있죠. 수만 명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승승장구해온 원 네트워크의 회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영화 속에서 살펴보자면 이제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진 회장이 이제 조이팔 역할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병헌 배우가 분했던 조이팔은 당연히 실존 인물이죠. 그리고 현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 나누고요. 대한민국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의료기 역렌탈 계약 사기 사건의 바로 주범입니다. 범인이고요. 최소한 피해 금액이 5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알려진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조희팔의 사기에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10여 명은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조이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생이고요. 경북 영천 출생입니다. 조씨 집성촌에서 태어난 인물이고요. 위로는 형과 누나가 각각 3명씩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가난했던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인근에 있는 대구시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조이팔은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중 냉동식품 도매업소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도박판 허드렛 일까지 하던 도중에 경상도의 최대 폭력 조직이죠. 동성로파의 행동대원들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다단계 사업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단계에 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폰지 사기, 희대의 폰지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떤 수법인지, 폰지 사기 어떤 건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 천문학적인 금액에 대해서 사기를 칠 수 있었는지 그 수법도 좀 살펴보죠. 이 폰지 사기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잠깐만 설명드리면 폰지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사기꾼의 이름인 폰지라는 이름을 따서 전형적인 수법을 바로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요. 조이팔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부터 의료기기를 사면 빌려줌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고수익을 이용해서 당신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이름, 예를 들면 대구 경북권에서는 주식회사 첼린, 부울 경권에서는 주식회사 CN, 서울 수도권 충청권에서는 주식회사 리브라는 이름의 사업체를 각기 다르게 세워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늘 그렇듯이 초기에는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합니다. 신뢰를 쌓죠. 그러다 점차 회원수를 늘려가서 전국에 걸쳐서 수십 개의 법인과 49개의 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르는데요. 조이팔은 투자자들에게 당초 설명한 대로 상당한 수익금을 주는 듯 했지만 사실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준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조이팔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나는 전국의 모텔이나 찜질방에게 장소를 빌려주고 임대 수익을 상당하게 올리고 있다. 그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나눠주는 수익금의 근원이다. 라고도 설명했지만 사실은 달랐고 수익은 전혀 나지 않았죠. 폰지 사기 수법대로 결국 후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땡겨서 선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교묘하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선행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익금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자꾸 소개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 같은데 좀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까요? 예, 먼저 투자했던 사람들은 항상 그렇듯이 한동안은 약속받았던 대로의 수익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수익금 지급이 지체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수익금에 대한 기대감을 함부로 저버리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에게 거짓말했던 조이팔을 사기꾼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조이팔은 유명 인사들까지 섭외해서 자신의 신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유명인사들까지 등장을 하다 보니 조이팔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신뢰한 이들은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죠. 이것이 결국 조이팔 사건의 사기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던 아주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주 계획까지도 이 조이팔은 아주 치밀하게 세웠다고 합니다. 결국 끝내 붙잡히지 않았고 뭐 사실 진짜로 사망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사망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미스터리 계속되고 있어요. 예, 조이팔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경우 피해자들이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할 시점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실제로 예상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다 준비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밀한 도주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결국 조이팔은 2008년도 10월에 회사의 전산망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그 후에 현금화해 두었던 개인 자산을 들고 달아났는데요. 11월 지명수배되었지만 그 다음 달인 12월 중국으로 밀항하여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났고 2012년 5월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이팔은 지난해 2011년 12월에 중국에서 이미 사망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말 조이팔이 사망했는가 아니면 그 소문은 조작에 불과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당시 이 조이팔 사기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피해자 수와 그 규모 정말 상당했죠. 예, 조이팔이 사업을 벌이고 도주하기 직전까지 소요되었던 시간은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당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총
3만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피해액은 대구 부산 지역에서만 1조 원이었고요. 서울 수도권 충청권의 1조 2천억 원 등 전국적인 피해 규모는 최소한 4, 5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서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알게 되자 대부분 개인 파산 등으로 속출하였고요. 투자자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친척과 지인의 돈까지 끌어와서 돈을 투자하는 바람에 사회 불안은 결국 점점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 중 10여 명은 절망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이팔이 이 수조 원대의 사기를 저질렀음에도 해외로 도주 이후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요. 주범의 처벌과 피해자 구제 동안 사실상 멈춰버린 그런 사건이었는데 피해자들의 이 고통 얼마나 극심할까요?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는 그 이름으로 대규모 투자 사건들이 정말 제2, 제3의 조이팔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터지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그런 다단계 사기는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특히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기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은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계속 조달받는 것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유사수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사수신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되었던 유사수신 신고 중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혐의까지 확보된 것만 65건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6.6%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유사수신업자들은 다양한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주식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있으니까 안전한 투자처에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는 거죠. 일부는 금감원이나 특허청,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따라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한다는 말로까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요. 네. 최근에는 아트테크라든지 NFT, 말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신종 분야 투자 사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트테크는 미술품 등등의 예술품이 많은데 이것은 부유층을 상대로 한 PB 영업을 가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례가 점점 늘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가상자산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추세라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부동산 비롯한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10건에서 24건으로 무려 2.4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유사수신 사건 중에는 안전자산 투자를 앞세워서 투자를 부추기는 수법이 가장 많은데요. 이에 관해서는 유튜브 콘텐츠 등 일상에서도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기 범죄 사실 국내의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사기 범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원인, 사실 많은 분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너무 처벌이 약하다, 이런 걸 원인으로 꼽고 있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에 따르면은 19년 형사 공판 사건 중에서 피의 죄명이 뭐냐, 피고 죄명이 뭐냐라고 해서 단연 1위는 사기였습니다. 사기 공갈죄가 전체 범죄 중에 18.3%를 기록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21년도에도 사기 공갈죄로 인한 형사 재판은 4만 건, 전체 재판 사건 중에서 19%로 단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죄명은 역시나 사기 공갈죄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기 공갈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법도 한데 무죄 선고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대부분의 경우는 1년 미만 집행유예 부정기형이 너무 많아서 솜방망이다. 집행유예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솜방망이다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사기 범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비판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감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61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운용한 A씨는 시세 조정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대법원이 불공정 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고작 61%로 피고인 5명 중에 2명은 결국 실형을 면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처벌자 색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중에 피해자들 대부분은
모집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모집책들은 거의 실형을 면하거나 오로지 방판법 위반 정도의 가벼운 형량만으로 기소가 되고 있으니 더더욱 손방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최근엔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요. 유명인과의 혼인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인물마저 등장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 사실 우리가 사기 사건 접하면 아니 왜 여기 속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그 수법이 정말 교묘하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다 보면은 누구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변호사님? 예, MC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타인이 보기에는 바보 아니야? 그렇죠. 저걸 속냐? 라고 하지만 그 상황에 처해 본 사람들은 의심할 만한 하면은 물증을 들이대고 의심할 만한 하면은 물량 공세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 속는 것을 면하기가 어려웠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것은 피해자분들이 겪는 가장 심리적인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유의할 점은 이겁니다. 부당한 이익, 내가 노력하지 않은 갑자기 큰 횡재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투자 사기의 미끼가 되기 쉬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드는데요. 일확천금을 기대한 심리부터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국 이런 사기 사건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보니까 예방이 최선이잖아요. 주의점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말로써 믿는다기보다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에도 그냥 묵혀두지 말고 비판이 있을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빨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좀 잘 사기는 피하는 게 최선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이번 순서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예. 네, 어떤 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네, 양평 방향으로요. 네, 213.4km 지점인데 네네, 상행선 내가 14톤 화물차인데요. 네네, 내가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한 상태에서 네, 뒤에 달려오는 스포티지 차량이 내 차 후미를 갖다가 들이받은 상태인데 아, 네. 예, 지금 사고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지금 블랙박스 같은 부분은 다 갖고 계신 건가요? 예,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고속도로 승차할 때 네네. 그분한테 그거 다 제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차선에 있던 이제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화물차를 운행하고 계셨고, 이 깜빡이를 넣고 1차로로 변경했는데 승용차가 뒤에서 이렇게 충격하신 거죠. 예. 그런데 파손이 꽤 큰 상태시고요. 차선은 그때 실선이라니까요. 파손이, 그러니까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한 상태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상대방 차량은 스포티지 네네. 세차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실 비율 정도를 좀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네, 황미옥 변호사님이 지금 내용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네, 조금 더 말씀 나눠보면서 과실 비율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한 가지 중요한 거 확인할게요. 예. 그 상담자분은 2차로에서 주행 중이셨고 후행 차량 뒤에 그 스포티지 차량은 1차로에서 주행 중이었던 거 맞습니까? 예, 예. 그렇고 그리고 상담자분의 화물차는 그 차선 변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반면에 후행 차량인 스포티지는 직진을 하고 있었던 것도 맞나요? 예. 제 맞습니까? 차는 차선 변경을 완전히 한 상태고 실선이지만은 예.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고 2.3초 뒤에 1차로에 달려오던 스포티지 차량이 제 차 저기 후미를 들이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요. 진로 변경을 그 차선 변경을 완전히 했다라는 것이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 네, 지금 완전히 상황에서 했습니다. 예? 완전히 했어요. 그거는 저기 순찰대에서 네, 그 블랙박스 영상을 봤거든요. 완전히 했다는 거는 화물차는 이미 차선을 바꾸어서 1차로로 완전 들어온 상태라는 의미이신가요? 예, 지금 완전히 들어와서 2.3초 뒤에 예. 그 1차로 달려오던 승용차가 내 차를 갖다가 후미를 들이받은 상태인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후행 차량이 오히려 진로 변경을 차선 변경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아니 상담사인 내가 실선에서 진로 변경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진로 변경하신 건데 예. 완전히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네, 완전히 들어왔어요. 일단 예, 지금 보통 이런 케이스는 선행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고 있고 차선 변경을 하고 있고 뒷 차량이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앞서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되고 조향 장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앞서서 차로 변경을 하던 차량의 기본 설정 과실인데 그걸 70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뒤 차량도 과실이 있다. 전방 주시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혹시 앞 차량이 차로 변경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동할 수 있도록 급 정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해서 30 정도의 즉 앞 차량 70, 뒤 차량 30 정도의 기본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상담자분께서 그 실선을 딛고 실선을 넘어서 차로 변경을 하셨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예요. 예, 그렇지. 예, 그런 경우 1차로로 예, 그러니까 2차로와 1차로 사이에 실선이 그어져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가뜩이나 앞 차량에 그러니까 진로 변경하던 그러니까 차로 변경하던 그 앞 차량의 과실을 더 좀 높이 보는 데다가 실선이었다라고 하면 그걸 보통 그 진로 변경 금지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과실이 좀 더 가산됩니다. 더 추가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그 진로 변경 신호 깜빡이는 혹시 넣으셨나요? 예, 깜빡이는 넣고 예. 완전히 진로 변경 하고 난 뒤에 한 2.3초 뒤에 끄셨습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진로 변경 신호를 넣으셨다면 그 특별히 가산되진 않는데 그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고속도로라면 100m 전부터 진로 변경 신호를 계속 깜빡 넣어야 된다라고 도로교통법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지키셨다면은, 그러니까 진로 변경하는 시점보다 100m 이전부터 깜빡이를 깜빡 넣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 때문에 가산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다만 실선 때문에 가산은 좀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실선에서 그래 했다는 이유로 나한테 과실이 어느 정도 붙겠습니까? 일단 기본 과실이 뒷차량이 30이고 상담자분이 70 정도로 책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선, 예, 맞아요. 거기서 실선 구간에서 그 진로 변경을 했다라는 것까지 더 가산한다면 10% 정도 더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8대2 정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좀 블랙박스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 주시는 부분이 확실히 진로 변경, 차선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후행 차량이 부딪힌 사안이라고 하니까 후행 차량에도 무언가
안전거리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과실도 좀 있어서 그런 경우는 후행 차량의 과실이 좀 더 가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 가속 여부도 좀 낮고 싶고 한데. 네, 상담자님 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따로 궁금한 건 없습니다. 아, 네, 뭐 다치시진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네요. 뭐 치료받거나 하시진 않으셨어요? 예, 다친 데는 없습니다. 아, 네, 좀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변호사님 오늘도 이제 교통사고 과실 비율 관련한 전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단골 주제기도 해요. 교통사고는 워낙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 과실 비율이라는 게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원칙은 갖고 있지만 워낙 개별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단 변호사님께서 큰 맥락을 잡아주신 건데요. 네. 사실 이렇게 사고 나면은 막막하시죠. 이제 과실비 산정할 때까지도 좀 걱정도 되실 텐데 앞으로 상담자님이 어떤 과정 걸치실지 이제 어떻게 뭐 조사라던가 과실비 산정되는지도 정리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고속도로 순찰대에게 블랙박스를 맡기셨다고 하니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일단 보험사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걸로 보여요. 그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건데 뭐 상담자분은 그냥 화물차이시고 상대방도 그냥 개인차니까 어떤 조합이라든지 공제조합이 붙을 것 같진 않고 서로의 보험사들 사이에 과실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혹시 그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분심의 절차도 거칠 수가 있고요. 분쟁심의 조정위원회 절차 거칠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을 통해서 과실 비율이 이 정도인데 왜 보험금을 이거밖에 지급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과실 비율을 다투는 소송을 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형사소송에서는 대부분은 그 인피가 발생했냐, 물피가 발생했냐에 좀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과실 비율이 더 많은 측을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실 비율에 좀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 혹시 보험사 측이 어떠한 부족한 아니면 부당한 과실 비율을 제안한다면은 그 과실 비율 자체에 대한 다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로 우수한 교육환경 제공, 단지 10분 거리의 전철역 신설 예정, 천여원 대리석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욕실 상판. 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 광고를 보고 분양사무소에 재차 확인까지 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입주 3년이 지나도록 학교와 전철역은 착공조차 안 되고 깜깜무소식입니다. 더구나 욕실에 천연대리석도 시공되어 있지 않았고 그 밖에도 모델하우스에서 본 자재에 비해 형편없이 질이 떨어지는 자재로 시공했다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물며 인터넷에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아니 내가 본 사진이랑 다르면은 사실 정말 화나잖아요. 그래서 막 반품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라면 그 실망감이 훨씬 크겠죠.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변호사님. 예, 많은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분양 광고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도 보장하고 저것도 보장했는데 그 실제로는 너무 그에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 선분양 후시공 사건인 경우에 후시공 단지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송을 많이들 제기를 하시는데요. 그 소송 결과가 또 원했던 만큼 나오지 않아서 또 실망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시공된 이 아파트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불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분양 광고 내용대로 시용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책임 도대체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분양 광고에서 이러저러한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졌다. 따라서 나한테 손해를 배상해라. 아니면 그 이행을 해라.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해라. 라고 할 때 피고로 삼는 측은 즉 책임을 묻는 상대방은 시행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계약마다 일률적이진 않기 때문에 시공사가 시행사와 함께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시공사도 함께 그 책임을 묻는 주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법적으로 이제 분양 광고의 내용, 그러니까 광고에 저렇게 홍보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내용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주셨죠. 자,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분양 전단지에서 그렇죠. 혹은 그 모델하우스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왜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계약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계약을 이행하라라는 소송을 많이들 제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런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이 과연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것인지가 판례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판례는 아직까지는 해당 내용은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죠. 다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양계약서 쫙 펼쳐보고 몇 조 몇 항에 상판 대리석 시공 아니면은 언제까지 지하철역 들어온다 이렇게 조항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상에는 그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면은 계약 조항으로 포함시켜서 이행을 요구하기까지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좀 대부분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분양 광고 내용 중에요. 뭐 마감재 뭐 이런 거 쓰겠다. 천연 대리석이다. 뭐 욕실 상판, 뭐 테마 공원 조성하겠다. 뭐 아파트의 외형이라던가 그 재질, 자재 같은 부분이 다르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판례들이 당신이 들으셨던 거는 계약 내용은 아니고요. 청약의 유인이 불과합니다. 그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라고 천편일률적으로 하다가 최근 들어서 판례가 조금씩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조짐이냐면은 모두 다 청약의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다만 어떤 그 홍보했던 내용 중에서 분양사가 시공사가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건 계약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행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욕실 상판을 대리석으로 해준다.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계약상 이행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판례 입장이고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요. 근데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도저히 분양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계약상 이행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학교 들어온다, 뭐 백화점 들어온다, 뭐 도로 들어온다, 고속도로 들어온다 이런 거 사실 단골로 홍보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는 맥락과 유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감재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단지 내 공원을 어떤 급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렇죠. 전철역 몇 호선을 들여오겠다, 아니면 도로를 얼마큼 확장하겠다, 이거는 시공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책의 부분이고 지자체와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런 경우는 계약상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대규모 사업 개발 중에 그런 사업들 말씀하시는 뭐 백화점 유치라던가 대학 유치 아니면 뭐 고속철도 유치 이런 부분이 무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나요? 기본적으로 계약 조항에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계약 조항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계약하면서 내가 구두로 들었던 내용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아파트 근처에는 무슨 설비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계약 조항으로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계약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 계약 조항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면 아직까지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요즘 이제 후분양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또 광고 내용과 아파트가 실제로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 즉 내가 이 정도의 계약의 이행을 받아야 되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부분인 건데, 광고의 내용이 좀 너무 막 삐까번쩍하고 화려하고 이렇다, 인테리어가 완전 최상급으로 되어 있고 이렇다면은 이 역시 청약의 요인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다시 그 지나치게 과장된 수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단이라고 본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기 아니냐, 사기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할 때에도 법원은 기망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선분양 후 시공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할 때 우리가 투자하려고 할 때 아니면 계약하려고 할 때 유의점 한번 좀 짚어주세요, 변호사님. 예, 진정으로 본인이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계약 조항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명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봤던 많은 분들은, 수분양자 분들은
그 중요하다 생각하시면서 계약 체결의 과정을 제대로 기록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들어가면 엄청 시끄럽고 굉장히 그렇죠. 청약의 유인을 하기 위한 그 흥분된 분위기에서 이성을 차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건을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문제가 없으려면은 당시에 어느 정도로 보장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분명히 남기셔야 되고 더 정확히 하려면 계약의 조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크게 사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직접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계약서 내용에 포함하거나 그리고 이런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그런 광고 문구들에 너무 현혹되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보양식을 차려주셨고요. 제가 목이 말라서 찬물을 마시려고 하자 어머니가 컵을 확 낚아채시더니 찬물은 건강에 안 좋다면서 미지근한 물을 주셨죠. 사실 저는 냉수가 마시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신경 써주시는 게 감사해서 차마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과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상견례 날부터였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어머니가 예약한 한정식 식당이었는데요. 어머니는 나물이나 생선 요리는 모조리 제 앞으로 밀어놓으시고 튀긴 음식은 저 멀리 놓으시면서 반찬을 재배치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자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제 식단에 관여하셨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항상 배가 따뜻해야 한다면서 차가운 음료수는 절대 못 마시게 하셨고 달콤한 케이크나 쿠키 같은 간식도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면서 못 먹게 하셨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니는 남편이 뭘 먹든 신경 쓰지 않으시면서 제가 먹는 것만 간섭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여자한테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도 보내주셨는데요. 마치 저를 아기 낳는 사람으로만 여기시는 것 같아서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반찬을 가져다 주러 집에 들으신 어머니가 약이 줄어들지 않는 걸 보고는 앞으로 매달 약을 다 먹고 인증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지금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 근데 좀 전 의아한 부분이 그렇다면 아들도 잘 먹이셔야지 건강한 아이가 출생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건강을 과하게 며느리의 건강을 신경 써주시는 부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끗 차이잖아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너무 그 정도가 과하다 보니까는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고부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사연 읽어주시는데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너무 힘들고 실제 대부분의 이혼 사건들 중에서 고부 갈등이 시발점이 되어서 부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져나가는 사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부 갈등이 시작이었고 결국 부부 갈등으로 부부 갈등까지 어우러져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연을 보면 사실 남편과의 관계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는 전혀 갈등이 없다고 해도 사실 이것도 결국 넓게 보면 부부 갈등인 셈인 건데 그러니까 오로지 고부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됐을 때 이를 이유로 해서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근데 사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나서서 어떤 불화를 증폭시킨다거나 아니면 싸움을 부추긴다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자인 남편이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을 들면서 부부 갈등을 강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어떤 쪽에다가 더 역성을 둔다거나 하는 등등의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혼의 문제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고부 갈등만으로라고 하기에는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어떤 정도 이혼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변호사님. 직접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보약 주시고 사실 이건 고마운 부분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끗 차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해서 불편하시게 된 건데 이런 부분도 부당한 대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MC님께서 지금 부당한 대우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조항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법상 840조에서는 법원에다가 이혼 청구할 때는 이런 사유가 있어야 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중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이혼 사유다라고 하는데 말 자체가 부당한 대우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렇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무엇이 부당한 대우냐라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MC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잘 해주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를 그렇죠. 합니다만은 이것이 계속 반복적이거나 이것에 대해서 힘듦을 토로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될 의지나 바꾸어 나갈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법원은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단순히 이례적에 불과했다. 그리고 상대 역시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었고 고쳐 나가려는 노력이 있다고 보면은 법원은 부당한 대우로까지 보지는 않는 걸로 분석됩니다. 만약 상담자분이 이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같은 부분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이혼 사건들 중에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단순히 배우자만을 피고로 삼지 않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추가 피고로 삼아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이유는 상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구조인데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남편이 이 가운데서 좀 어머니를 막아준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해서 또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 참 많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럴 땐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예, 남편이 오히려 방관을 하거나 무관심을 했다, 혹은 중재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면 위자료를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좀 재미난 건 뭐냐면, 그럼 남편은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되냐라고 할 때 판례를 분석해 보면,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서 아내에 대해서 정확한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 그걸 또 유책사유로 보고 있어요. 즉, 그 말인즉슨 가급적이면 이제 어머님 측의 편을 들어서 유약한 채로 남기보다는 독립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재자인 남편이 해야 될 역할로 법원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죠. 사실 가정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원만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많은 노력이 들지만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독서에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겨서 고민을 하다가 상담을 올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전혀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된 후 어떻게 입금됐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가족 중 누군가가 입금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경찰서에 전화가 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제 계좌가 쓰였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오, 정말 황당하실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도 정말 앞서 우리가 오늘 얘기해봤던 사기처럼 진짜 많은 고도화 그리고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유형 간단히 좀 짚어주세요. 예, 보이스피싱의 유형도 해마다 분류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최신 버전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건 수사기관 사칭형이죠. 서울중앙지검 누구누구 수사관입니다. 당신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소비자들에게 이체하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최근 버전으로 코로나 지원금, 정책지원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URL 주소로 당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지원을 하라 라는 식의 정부기관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말만 들어도 섬뜩한데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나 얼마 필요한데 빨리 급하게 보내줘. 아니면 여보 나 어디로 급전이 급하게 필요해. 이거 넣으면 수익이 난대. 라는 식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저도 받아봤는데 택배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 네. 당신에게 어떠어떠한 물건의 배송이 시작이 되었는데 배송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띄우면서 결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융기관 사칭형인 거죠. 당신 이만저만해서 고리로 힘들 것 같은데 저금리로 대출 갈아타게 해주겠다. 이런 경우도 꽤 많죠. 마지막으로 기업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무슨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으니,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발생했으니 빨리 피해 접수하라 등등의 사칭을 다양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와 이체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단 보면은 좀 억울한 부분이 출처를 모르는 돈이 그냥 내 통장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걸 써버린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쓴 것만으로 문제가 잘 되진 않죠. 실제로 사건 담당을 해보면은 이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혀 피해 장소와도 무관한 곳에서 피해 사람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그렇죠. 계좌를 도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돈을 썼다는 것만으로는 공범이나 아니면 공무정범으로 보긴 좀 어렵다라고 보아야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계좌를 넘겨줄 때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거나 적정한 계좌를 빌려주는 관계는 아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사실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이걸 자발적으로 돈을 막 이렇게 내어놓는다거나 추적한다거나 하는 것이 어렵죠. 쉽진 않죠. 그렇죠. 예, 그냥 눈 감고 싶죠. 더 알아보고 보기나 적정하게 됐겠지. 뭐 누가 나한테 눈 먼 돈 주겠어 하는 심정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끊이질 않으니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보이스피싱 일당에 거의 역대 최고형을 선고했다는 이야기 들렸습니다. 요점은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은 눈 감지 마시고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나중에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걸 피하기 위해 내가 먼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 이게 슬프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의 세태에 맞는 그런 대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상담자님 조사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본인의 계좌가 사용되었지만 자신은 그 일당들에게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의 계좌가 어떠한 경로로 쓰이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숨김없이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이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제1번의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지 처벌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상담자님께서? 예, 혹시 그 공동정범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화 나눈 내역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제출하시고요. 네. 점점점 처벌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모집책 같은 경우는 실형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방문하거나 아니면 상담원 정도 이런 정도라고 하면 아직 형이 좀 낮은 편이어서 어찌되었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혹시 본인의 계좌가 잘못 도용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는 것은 나중에 의심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관련해서 어떤 이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어떤 점 주의해야 될지 짧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어떤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는 문자를 받으셨다면은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라면 절대 누르지 마셔야 되고, 혹시 링크를 눌렀다면은 악성 앱이 통화를 가르칠 수도 있으니 통화 발신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럽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면은 금융사나 경찰서, 검찰, 그리고 금감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신고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담자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어찌되었든 본인 계좌가 사용되었으니까 조만간 조사를 받으시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하시고, 그리고 돈 소비된 내역까지 예금 거래 내역서까지 다 준비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빠르게 의심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아무쪼록 잘 증빙하셔서 의심은 벗어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전화 0255-7829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클릭,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